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이란 이름의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라는 소설로 2016년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상을 받아서 이름이 알려진 분이죠. 채식주의자라는 소설로. 이분이 7일자 뉴욕타임스에 핵 문제와 관련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미국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동안 한국은 뜬다, 떨고 있다, 떨게 된다, 이런 뜻이고, 승리로 끝나는 전쟁 시나리오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어떤 전쟁도 승리로 끝날 수 없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아마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전쟁이 없을 리는 없는 것이죠. 제가 한번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전체적인 기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조건적 평화론입니다. 무조건적 평화론.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핵 정책과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 시위를 상당히 좀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리고 사실과 명백하게 다른 몇 마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체 칼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화가 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한강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6.25 전쟁이 대리전이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6.25 전쟁이 대리전이었다. 프락시워라고 그러죠. 프락시워. 6.25 전쟁이 대리전이었고, 또 다른 대리전을 한국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대리전이란 말, 프락시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국전이 대리전이었습니까? 이 말은 한국전은 공산진영을 대표하는 북한과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한국 사이에 있는 전쟁인데, 북한은 소련의 대리, 남한은 미국의 대리로서 전쟁을 치렀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남북한은 전쟁하기 싫었는데 동족으로서 강대국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바람에 우리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피해를 냈다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한강시는 47세쯤 되는 모양인데, 이 한국전에 대해서 이 소설만큼 모르는군요. 물론 이것은 교육에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런데 아무리 교육에 문제가 있더라도 6.25가 어떻게 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6.25가 어떻게 났느냐, 그걸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6.25는 스탈린이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모택동의 보정을 받아가지고 불법 남침한 침략전쟁입니다. 침략전쟁. 그래서 유엔이, 미국이 아닙니다. 유엔이 북한의 그 행위를 전쟁 범죄 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유엔이 규정을 했습니다. 한국은 대리전이고 뭐고 할 여가도 없었습니다. 침략전쟁 받았어요. 침략전을 받았으니까 그때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한강시는 그때 무슨 한미동맹이 있어가지고 한국이 미국과 한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미국은 그 1년 전에 주한미군을 다 빼갔습니다.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결심을 하죠. 이것은 자유를 지키는 대의가 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파병을 하는데 마침 곧 설립된 유엔의 기치로,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자유에 대한 침략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유엔의 기치하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16개국. 이 대리전이었다는 표현은 미국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병력을 보내준 16개 나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 16개 나라 중에는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같은 모사한 나라도 있고 벨기에 같은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있습니다. 콜롬비아도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을 조종해가지고 싸움하도록 보냈습니까? 그럼 왜 자기 군대는 왜 보냅니까? 그래서 여기서 죽은 유엔군 숫자가 약 6만 명입니다. 그 중에 미군이 5만 3천 명, 병사 한 사람까지 다 합쳤습니다. 전투로 죽은 사람이 한 3만 5천 명, 다친 사람이 한 10만 명입니다. 연인으로는 180만 명이에요. 미군 참전자가. 이게 대리전입니까? 이 한강시가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보면은 아마 읽을 만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복도에 전사한 사람들 이름을 다 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름을. 거기 가서 서서 보면은 미국에서는 주별로 있습니다. 주별로. 텍사스 주 한 2,000명 죽었습니다. 텍사스 주 출신이.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가 와이오밍입니다. 와이오밍 출신이 60몇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조국의 명령에 호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고 트루먼 대통령이 보낸 겁니다. 왜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제 공산주의의 침략으로 갓 탄생한 2년밖에 안 되는 갓난아기 같은 나라가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았고 그 덕분에 한강시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므로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 대리전이라고 욕을 하는, 대리전이라는 모독적인 표현을 하는 이 전쟁에 그럼 미국이 참전 안 했으면 지금 한강시는 그 부모와 함께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불확실워? 제발 이 미국 사람들이 이거 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워. 자,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 전체에서 김정은, 이 핵 문제를 일으킨 범인인 김정은에 대한 비판이 없습니다. 김정은에 맞아 죽고 굶어 죽는 북한 동포에 대한 동정심이 이 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비판은 집중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이 글은 미국 신문에 미국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것인데, 제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이 글을 읽고 배신감을 안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이야기가 약간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강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쟁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답니다. 광주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작품을 쓰기 위해서 하다가 전쟁이 나면 여러 가지 학살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공통점이 있다. 왜 전쟁 때 학살을 하느냐? 그것은 상대를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간 이하, 서브 휴먼이라는 표를 썼습니다.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보기 때문에 학살을 한다. 이렇게 하나의 개념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예로서 노건리에서 미군에 의해서 학살된 경우를 들면서 미군은 한국 사람, 한국 피난민들을 서브 휴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학살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노건리 사건의 학살은 그것은 미군이 민간복을 입고 쳐들어오는 북한군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해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 한국인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마치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봐서 학살한 것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강 씨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연인은 180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만나본 적도 없는 알지도 못한 나라의 사람들을 구하라고 보냈습니까? 인간 이하를 구하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아니면은 중공군의 침공 작전에 후퇴하던 미군이 흥남에서 자기들만 철수해도 되는데 그 민간인들 10만 명까지 실어가지고 10만 명까지 실어가지고 같이 철수하는 그런 인도주의를 바로 인간 이하인 한국 사람들한테 표시한 겁니까? 어떻게 미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을 인간 이하로 본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물론 뭐 이해를 합니다. 소설 쓰는 사람이 이 시사 문제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기자가 소설 쓰는 것하고 같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엄밀한 조사 없이 인상론적으로 쓰는 글은 이렇게 큰 실수를 합니다. 물론 조지 오웰 같은 사람이 시사 문제에 서면 그것은 통찰력 있고 정확하죠. 그러나 조지 오웰은 사실은 기자였습니다. 기자로서 글을 쓰고 나중에 소설을 쓴 사람인데 이 사실관계를 떠난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논평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이 틀려버리면은 거기에 틀린 사실에 기초한 논설이 아무리 아름다운 문장으로 적혀 있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 평화론, 북한 핵 문제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전쟁 이야기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이 글을 읽어보면은, 아, 이분이 무조건적 평화론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 평화론. 무조건적 평화론자는, 이상하게 말이죠.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려면 누구한테 김정은이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평화를 해치는 자는 김정은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정은이한테 최소한 편지를 쓰든지 거의 반송돼 오더라도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해야죠. 아니면 대북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평화를 원하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원하는 미국 사람들을 향해서 평화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번지수가 잘 맞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뭐 이런 분들을 이렇게 평을 했죠. 어떻게 2차 세계대전 전입니다. 미국의 무조건 평화론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로마, 베를린, 도쿄에 가서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평화를 추구하는 미국에 와서 왜 평화 이야기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동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제5열과 같다. 적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만다 하는 이런 경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씨, 지금 47살인 한강 씨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고 가끔은 이게 참 국제적으로 이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도널드 럼스펠더 전 미국 장관이 쓴 회고록이 있습니다. 회고록 known and unknown이라는 회고록인데 그걸 읽다가 이런 장면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럼스펠더는 벽에 항상 한반도 지도를 붙여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인공위성으로 찍은 건데 북한은 캄캄해요. 남한은 화가 나고
그것을 보면서 이 남북한의 차이, 자유와 억압의 차이를 실감하고 그 방문객들한테 설명하고 여기 왜 이렇게 남한이 환하고 북한이 어둡냐. 바로 미군이 참전해서 지켜낸 것이 바로 이 환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했답니다. 근데 2003년에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라크 파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왜냐? 고등학교 시절에 레슬링을 같이 한 친구가 한국전에 참전해서 전사를 했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오키프인데 그것도 하루 전에, 휴전 하루 전에, 1953년 7월 27일 휴전 하루 전에 전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헌화를 하기 위해 가서 그 벽에 쓰여져 있는 명단을 확인을 했답니다. 오키프 확인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인지 그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자를 하나 만났다고 그래요. 아마 기자회견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프레스센터 20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이 이라크 파병 문제가 논의됐을 텐데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서 이라크에 한국의 젊은 남녀들을 파견해서 죽고 다치도록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rumsfeld가 화가 났답니다. 한국에서 죽은 친구 오키퍼 생각도 나서 그래서 그 여기자한테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적어놨어요. 50년 전 미국은 왜 지구 반바퀴나 돌아서 이 나라에 그들의 젊은 남녀들을 보내야 했나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고록 있었어요. 우리는 화려하고 높은 서울의 빌딩 숲, 자유한국인의 근면성과 기술을 보여주는 증거물을 내려다보았다. 저 풍요는 다른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을 통하여 한국인들에게 다가온 것이다. 나는 생동하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도시가 보이는 창을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저게 바로 나의 답입니다. 이런 말이죠. 왜 우리가 미국의 젊은이를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냈나? 바로 그 결과로서 한국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럼스펠트는 이 여기자가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한강시의 이야기는 이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 수준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리전 이야기가 나왔으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대리전과 비슷한 이야기가 내전입니다. 한국전 침략전이라고 하면은 간단한데 내전이라고 그래요. 내전이라고 그러면은 남북한이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잘잘못 가릴 필요도 없이 한반도의 챔피언 국가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서 남북군이 싸웠듯이 싸운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면죄부를 두기 위해서 남침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좌파 교수들, 학자들, 얼치기들이 만든 말입니다. 내전. 요새는 그 말 쓰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전 연구하는 사람도 요새는 내전이란 말 안 씁니다. 그것은 스탈린이 기획하고 김일성이가 앞잡이 역할을 한 남침전쟁이었다고 하지 누가 내전이라고 합니까? 내전. 남침전쟁이 좋은 말이 있는데 왜 내전 대리전이란 말을 씁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전이란 말을 최근에 쓴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것도 유엔에 가서 북한군과 중공군을 국제평화를 해친 침략자라고 규정한 유엔에 가가지고 그 유엔에 감사하지 않고 한국전은 내전과 내전 또는 내전 국제전이었다. 내전적 국제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전이 내전이면은 유엔군이 내전 간섭을 한 거 아닙니까? 한국끼리 싸우는데 왜 외국 군대를 보냈느냐 할 때 쓰는 말이 내전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불법 세력, 반통일 세력, 통일 회방꾼으로 몰기 위해서 가끔 쓰는 용어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 내전이란 말의 다른 표현이 대리전입니다. 대리전. 한강이란 이 문학하는 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한강시의 칼럼에는 선악 개념이 없습니다. 선악. 그리고 균형 감각이 없습니다. 또 핵 문제의 본질을 모릅니다. 글쎄요. 이분은 이름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값에 어울리는 글을 써야 합니다. 사실은 신성한 겁니다. 사실은 논평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대리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리전은 사실이 아닙니다. 남침전쟁입니다. 남침전쟁. 남침전쟁. 그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이 글을 더구나 뉴욕타임스에 실렸으니까 많은 미국의 엘리트들이 읽게 될 것입니다. 읽게 되면은 그 중에는 한국에 자식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근무하게 한 사람도 있고 전사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미국에 대한 감사 한마디 없고 대리전이라고 폄하하고 미군이 한국인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겨서 학살한 거 아니냐고 묻는 이런 사람이 한국에서 유명한 소설가가 되어 있다. 그러면 배신감을 안 느낄까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국어로 써서 유명해진 사람은 그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도 좀 생각해 가면서 글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